먼저 세 분의 주제 발표와 또 세 분의 지정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찬반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립되거나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서 토론자분들께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그런 이제 발표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제 지정 토론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주제 발표를 해주신 세 분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봉기 교수님, 또 윤구현 대표님, 조성윤 교수님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제 발표 맡은 게 단톡방에서 적극적으로 거절을 못 해가지고 수술방에 들어가 본 놈이 너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맡았는데 발표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거는 마지막 강봉진 선생님이 이제 그 의사들의 의견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하나 이 의사들도 변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우리를 감시하겠다라는 이런 게 나오면 정말 90% 이상 한 목소리가 되어서 저항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의협 그 정책 연구소에서 마지막 여론조사한 거를 보면 그 강본희 선생님 발표하신 거하고 조금 다르게 그 외과 의사 50%, 비외과 의사 50%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한 의사들을 어떻게 처벌하는가에 대해서 50%가 면허를 취소하라고 그랬어요. 정지가 아니고. 50%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왜 우리가 국민의 지탄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럼 형벌적으로 어떤 걸 내려야 되는가에 무려 40%가 징역형을 해야 된다. 20%가 금고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들도 세대가 바뀌면서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미국에도 비슷한 보고가 있거든요. 의사들의 어떤 그 변화의 요인 중에 중요한 게 여의사들의 증가가 가장 큽니다. 여의사가 증가하면서 의사들의 어떤 신념이나 정치적 지향도 많이 바뀌고요. 그 정확히 꼬집지 못하겠지만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혹시 윤 대표님이나 강봉 특별한 네, 저는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선제적으로 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비슷한 같은 주제 토론회에서 했던 얘기인데 만약 선제적으로 대리 수술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수술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면허를 다 취소시키겠다. 적극적으로 내부 고발을 해라. 그리고 내부 고발했을 때 사실 이 문제가 터지면 그 병원이 입는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건강보험 환수 들어올 거고요. 민간보험에 보험금 지급한 거 되돌려달라고 다 요청할 거고요. 세무조사 들어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피해가 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좀 막는 다른 영역에서 방법 중에 하나가 내부 고발자한테 포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정말 취소시키고 재교부 지금 3년인데 더 길게 하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내부 고발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포상을 해주겠다,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 그런 정도까지 좀 먼저 치고 나갔으면 CCTV 설치를 좀까지는 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다라는 아쉬움 좀 컸었습니다. 네. 예, 세 분의 발제 그리고 지정 토론에 대한 또 발제자의 의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 올라온 질문은 없어서 혹시 플로어에서 오늘 발표와 토론을 듣고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의대 권복규입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착잡한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과연 이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골몰해야 될 문제인가 이 현 시점에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내년에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법으로 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계속 법제화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법제화를 계속 주장했던 건 어떤 정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예컨대 지금 급식 문제, 고등학교 급식에서 열무김치에서 계속 개구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급식 공급 업체에다가 전부 CCTV를 달자 내지는 뭐 그 노동자들이 그 일하는 걸 감시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왜 하필 의료계에 대해서만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예컨대 이제 대리수술, 태만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말하자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리스크를 온전히 지는 겁니다. 다. 근데 사실은 어느 병원이건 의원이건 개인 의사건 그 뭐가 잘못되면 그 리스크는 다 자기가 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걸 그렇게 쉽게 할 의사가 과연 몇이나 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섹슈얼 어뷰즈의 문제인데 우려하시는 분들이 수술방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그 인력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해야 한다라고 나오는 주장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렇게 논리적인가에 대한 생각을 저는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계속 입법화를 추진했다. 무슨 건수만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들고 나왔다라는 거죠. 특정한 정치 세력이. 이거는 좀 우리가 이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국민들이 정말 원해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일들이 보도가 될 때 국민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활용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백경희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입법례에서 볼 때 되게 이제 몇 번 시도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된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끝까지 이게 입법으로까지 간 데는 좀 이건 좀 뭐가 좀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득에 대한 지향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강력한 의심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의료계의 어떤 자율적인 정화나 자기 규제 쪽이 돼야 된다는 100번 찬성하지만 그것이 이런 식의 어떤 강제적인 것으로 돼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굉장히 더 유감스러운 건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이 다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보통 다른 예컨대 이제 어떤 제네틱스 유전자 검사라든지 DTC 유전자 검사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소리를 드높이던 그렇게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시고 그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선택적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이게 정말로 이게 단순하게 환자의 어떤 그런 보호를 위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가 아니면 다른 어떤 좀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복 교수님의 말씀은 어떤 코멘트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또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시민이 원하느냐, 원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발제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윤구현 대표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합리적인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내지 못한 게 가장 큰 좀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CCTV 말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가 나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있을 때
그 이제 출입구에 본인 확인하는 절차를 어떻게 만들면 거기다 CCTV를 달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반대로 가면 수술실 내에서 뭐 성 관련 비위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거냐에는 답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어린이집은 사실 그런 정치적 이슈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어린이집은 그냥 어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존재는 또 아니거든요.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면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네. 예, 또, 말씀해 주시기 자기 소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 오전에 토론을 했던 국립암센터의 장윤정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한 계기로 대한병원 정보협회라고, 그러니까 병원의 전산팀들이 하는 학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표를 하면서 요 CCTV 관련된 또 그 업체에서 발표하시는 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그 촬영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안전한 유출, 그러니까 반출을 위해서 그 마스킹 처리를 하느냐,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느냐 하는 거를 예시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 부분과 의료진 얼굴, 뭐 환자의 주요 수술 부위도 그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영상 처리를 하는 거를 예시로 보여주면서 아까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하위법 영상 어떻게 이제 CCTV 설치와 그 데이터 파일의 보관, 반출의 단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거에 비용이나 책임이나 권한이나 또 접근. 사실 그 영상은 원본으로 보면은 전혀 아무런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정말 환자의 모든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처리자에 대한 자격이나 그 관리 또 저희가 반출 정상적인 반출이 아니라 유출에 대한 것에 어떻게 이걸 보완을 철저히 할 수 있느냐가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위법령에서 이 부분은 정말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의 안전한 관리 또 처리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그 백경희 교수님께서 혹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지요? 이게 아마도 법령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위 법령의 제정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위료 정보라는 부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야기할 때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수술실 CCTV뿐만 아니라 원격 위료나 이런 부분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도 뭐 심평원이나 건보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유출되는 과정에서도 또 어디까지 비식별 처리를 할지 이런 것들도 또 같이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중에서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수술실 CCTV 영상은 가장 그 침해 정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의식인 상태에서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는 환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노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환자가 받게 되는 침해는 가장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얼굴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 30일만 보관을 한다고 하긴 했고 또 수사기관, 법원, 중재원 그리고 그 수술방에 있었던 사람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법에서는 제한된 조건을 걸고 있기는 한데 아까도 발제하실 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단 수사기관이나 법원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열려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보호하고 또 관련된 자료들을 어떤 식으로 증거로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단순히 그 원본 영상뿐만 아니라 복사본이라던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의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만 실제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게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도 파열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다른 영역보다도 이 부분은 사실 그 아동학대와 연계된 지금 영유아 보육법의 CCTV보다도 이쪽 부분은 더 큰 부침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또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앞으로 내년 9월 이후에 시행이 되면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리 우리가 사전적으로 차단을 하는 절차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과정에 있어서 또 예상하지 못한 오류들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그냥 이런 쪽에 있어서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입법 목적에서 얘기하는 뭐 위료 과실과 관련된 부분도 재정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사실 근접 촬영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한 거라는 뜻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디까지 소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한 말씀하시죠. 예, 제가 저도 잘은 모르는데 장윤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행 규칙안을 만들 때 모자이크 처리한다든지 그런 부분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 발표에서 잠깐 나왔는데, 응급실에서 뭐 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거는 이 몇몇 논문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모두 받을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모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가 다 갖고 있는 한계인데, 그거를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냐 하면은 기술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찍었는데 학대를 당한 어린이가 있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어린이가 있는데, 그 어린이의 인격권, 초상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어린이들한테 그럼 미리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뭐 한 3시간 되는 수술실에서 어떤 가려야 될 게 있으면 기술적으로 어떤 사람의 안면을 인식하게 모자이크를 처리해요. 그러면 그 기계가 AI 감시 기술이 그렇게 거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쫓아가면서 그 사람을 일관되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을 현재는 사용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제가 알고 있는 한도는.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딱 그 얘기인데요. 이게 AI가 앞으로 될 건지 아니면 지금도 되는지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집에서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었어요. 어린이집 CCTV가 열람을 할 때 이제 다른 정보 취재나 모자이크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3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그거를 이제 열람하거나 사용 못하는 이유다 해서 2019년, 2021년이네요. 그때 정한 게 단순 열람은 모자이크 처리 필요 없다. 그런데 그게 외부로 반출을 해서 어떤 증거나 이런 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모자이크가 필요한데 그 비용은 뭐 수천만 원에 이른다. 그런 내용들이 2021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뭐 경기도에서 열람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그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은 기록 열람, 의료법에 우리가 이제 의료법 21조에 기록 열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환자 본인은 이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 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수사기관, 경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법제처하고 복지부 사이에 약간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의료기관에서 응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를 들어서 진료를 일시라든지 같은 거는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요청했을 때 알려줘도 되지만, 진료 내역 같이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강한 것은 영장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 아마 그런 식으로 유권 해석이 기본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왔습니다. 약간 이견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수술실 CCTV는 우리가 이제 법이 있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법에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 및 등등에서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국가하고 개인의 관계에서 이거는 이제 영상 자체가 상당히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영장 청구 없이도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의료기관에서 이거를 당연히 제공하는 그런 법 형식이 합당한 건지 사실은 이것도 뭐 고민해볼 주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뭐 이에 대해서 혹시 윤구현 대표님이라든지 백경희 교수님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지요? 제가 지난번에 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다른 학회에서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지점이 상당히 조금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보관 기간은 30일로 굉장히 짧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안에 환자 쪽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수사기관에 고소든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금 전에 그 박형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곧바로 영장이 없이도 이 위료법상의 규정만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30일 안에 빨리 영상이 확보되는 측면이 환자 쪽한테는 분명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이렇게 증거 확보를 하게 되면 위료 과실과 관련된 분쟁 건수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후향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위심이 조금 합리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악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법적으로는 좀 들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환자는 일단 자기와 관련해서 무언가 위료과실과 관련된 위심이 있으면 가장 수술과 관련해서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내부에 있는 CCTV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을 위료법이 제공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과연 우리 사회에 좋은 작용이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이 CCTV를 설치함으로써 위료 과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아니면 후향적으로 이게 잘못되었을 때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도가 시행되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약간 법적으로 제가 볼 때에도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영장을 들고 가서 압수수색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원에도 열려 있고 수사기관에도 열려 있기 때문에 한편으론 법원도 마찬가지로 사전 증거 조사를 통해서 30일 안에 확보를 하려고 할 것이라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법적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 저 말씀해 주시죠. 오늘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하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겼는데요. CCTV 촬영을 통해서 얻게 된 정보는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게 단순히 법적인 증거를 활용하기 위한 정보인지, 아니 이것 자체가 뭐 개인에 관해서 생산된 개인 정보인지, 아니면 의료기관 측에서 아까 이제 장윤정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또 다른 맥락 차원도 지금 들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를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방식, 어떤 법제 안에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사실 우리 맥락은 매우 좁혀놨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모든 것들이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이해를 한다면 또 다른 가능성도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여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축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요. 이게 개인인 환자에 있어서는 개인 정보이고 자신의 수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 확보, 이런 부분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또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의료과실 여부나 이런 것들이 물망에 올라왔을 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의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개인 정보임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개인 정보의 이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유식별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사람의 얼굴이나 인식이 가능한 다른 것과 식별이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개인 정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수술방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얼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모두 개인 정보로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떻든 위료법에서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열람이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있다라는 뜻은 개인 정보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위료 과실과 관련된 민사적이든 형사적이든 증거의 확보는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정보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보호는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거나 특별법에 어떠한 특별한 절차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낮추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위료법에서 이렇게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고 또 목적 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된 개인 정보의 보호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낮게 보호될 수밖에 없고 위료법이 더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법 체계를 나누자면 법 자체, 규정 자체가 그런 식으로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쪽 질문 주시죠. 네, 윤리학회 정보이사를 맡고 있는 양광모라고 합니다. 백경희 교수님한테 좀 궁금한 계속 질문이 몰려서 죄송한데요. 그 요번에 CCTV 관련해 가지고 이게 환자 범죄를 저지르는데 의료인이 관여돼 가지고 CCTV를 뭐 설치한다라는 이제 뭐 그 윤구현 대표님의 발제도 있었고 이미 기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해는 되는데 한편 보면 이게 수술방 CCTV로 해결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마취 후 회복되는 그 회복실에도 필요한다라고 아까 발제 그 토론하시는 그 발제문에서도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뭐 내시경을 한다든지 수면 내시경이라든지 뭐 다른 처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되는 건 아닌가라는 또 의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CCTV를 통해 가지고 의료비 상승하고 그 사회적 비용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제 그냥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김철중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취과라든지 뭐 정형외과 이런 수술방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조금 낮은 비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이렇게 그 시행이 되면서 좀 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분명히 CCTV를 그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뭐 비용을 누군가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모자이크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미 그 유아원, 유치원에서 CCTV 했을 때 그걸 보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CCTV도 결국에는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결국에는 기술 그 회사들에게 이런 그 뭔가 모자이크라든지 AI를 통해 가지고 비식별화하는 그런 기술에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비용이 증가되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미에 토론문에 썼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은 아마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남자 간호조무사가 여러 가지 성추행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취회복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내시경을 받고 나서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미식이 깰 때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또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지키고 싶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부분들이 몇몇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 수술실 내부도 그런 측면, 특히나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시작이 됐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같은 측면에 있어서 보호를 한다면 그런 쪽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지금 우리가 수술실 내부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법문엔 정해져 있는데 아마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는 이게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까도 선생님께서 토론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섹션에서 노인 학대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병원에서 추가로 CCTV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신생아실 이 사람들도 또 이 아이들도 굉장히 약자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영역들은 점차 늘어날 것 같아요. 그거는 회복실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태초에 그 응급실 CCTV를 설치할 때는 이때에는 의료인과 환자 중에 의료인이 약자였던 상황이었거든요. 환자들이 여러 가지 폭행이나 이런 사건들이 유발되면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서
응급실에 CCTV가 설치가 됐다면 이제 그 반면의 측면으로 환자 보호를 위해서 CCTV가 들어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점점 설치되는 영역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위료과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섹션 중에 경과 관찰이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위사의 주의 임무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비단 수술실, 마취 회복실 이런 데뿐만 아니라 병동 곳곳에도 들어갈 수 있을 여지를 얼마든지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의료기관에 이렇게 CCTV를 설치하는 영역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위권도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물론 반작용으로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까도 뭐 간호사나 아니면은 수련의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폭언이나 이런 것들을 또 노출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더 우려가 되는 게 의료가 원래 본래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런 구명성이라던가 공익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감시에 의해서 마치 아까도 발제 때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옳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질문에 최종적인 답을 드리면 저는 이 CCTV 설치하는 영역이 의료기관 내에서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뭔가 순화 작용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늘어나는 양태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말씀해 주시죠. 또 질문. 아니 그 예. 비용에 대해서 그게 들 나와서 그런데 38조 2항의 그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요, 비용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모자이크 처리 등에 드는 그 열람을 요청하는데 드는 비용은 그 의료기관장은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CCTV의 그 저장 장소는 병원이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 드는 비용은 병원이 부담시키면 안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지만 나중에 CCTV가 결코 우리 사회에서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을 때 실제로 해보니까 이득은 별로 없고 없애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그랬을 때 그 입법자라든지 국민들이나 정부 행정을 하시는 분한테 동기부여가 안 돼요. 의료기관에서 다 부담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어차피 국가의 세금이나 이런 비용 부담 없이 운영을 하는 거에서 어떻게 될 줄 알고 누가 이거를 그만두자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도 그리고 조그만 병원이나 종합병원한테는 너무 큰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은 그 국가나 지방자치 자체가 지원을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예. 이게 이 CCTV 관련 토론에 나갈수록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법이 진행되고 있구나 생각이 좀. 그런데 지금 뭐 1년에 약 이런 수술이 몇억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촬영하고 그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1년에 한 건, 두 건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데 참 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겸 코멘트하고 싶은 게 이제 수술 동의서 형태는 제가 알기로 환자가 의사한테 수술을 해달라 이런 약간 계약 관계고 그리고 의사는 이러이러한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래도 그걸 다 감수하고 당신이 수술을 받겠냐 이렇게 해서 하는 형태다 이거죠. 즉 의사가 먼저 당신 이거 수술 받아라고 계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촬영도 환자가 요청하는 동의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당신네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이 수술 촬영을 해달라. 그러면 병원이 동의를 하는 형태로 해야지. 이걸 우리 당신 우리가 이 병원 자체가 이걸 먼저 이 촬영을 합시다라고 하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수술 동의서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거 해야 된다 해서 동의서 형태를 환자가 요청하는 형태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하위 법령에서 아마 서식을 얘기할 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 말씀. 아니, 그 아까 거기 하나 추가하면요. 예. 그 뭐냐면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의료기관에서 부담을 하면 의료비 상승의 압력으로 작동을 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세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좀 자제하고 조성준 선생님하고 김도경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고요. 백경희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벌어진 일이고 이 벌어진 일이 결국 환자에서 관계하고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의 전문 직업성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조성준 선생님하고 김도경 선생님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백경희 선생님께는 제가 질문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해주시면서 드는 생각이 결국엔 CCTV라는 게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갈등 조정을 위한 어떤 증거 수집을 위해서도 사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갈등이 일어나는 사회 영역이 너무나 많은데 법학자 입장에서 다른 영역과 비례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먼저 예. 수술 그 의사들한테는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요. 결론만 얘기 드리면 잘 적응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례를 보면은 응급실에 CCTV 설치를 할 때도 처음에는 나를 쳐다보는 카메라가 있다는 걸 굉장히 꺼려했대요. 근데 2달 정도 지나니까 아무도 의식을 안 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을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다 CCTV 있어요. 30일에 그 저장 기간만을 지키지 않은 건데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영향보다 보이지 않는 영향은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뭐 어떤 직업군이든 그 전문직한테는 그 사람의 프라이드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이 선의적인 행동을 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것들은 확실히 그 지금 일선에서 오랫동안 그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그 이 자기의 직업적 프라이드를 그 유지하면서 남아 있는 분들한테는 대단한 나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자조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이득을 취하는 그룹과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이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 그룹이 달라요. 확실히 제가 병원 안에서 보면 특히 바이탈을 다루는 서전들에 대한 그런 그분들의 하여튼 원성은 굉장히 큽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생각하기엔 이게 감시일 것 같은데 환자들이 생각하기엔 나의 안전 확보라고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아예 뷰가 조금 다를 것 같고 그다음에 보는 것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저는 훨씬 더 이제 보지 않는 장소가 없어졌고 특별히 내가 남들이 다 깨어져 있는데 나 혼자 누워 있고 잡고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다루어진지를 모르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것 장소가 이제 금기된 장소가 전 점점 줄어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아무것도 찍고 이제 의사들도 뭐 브이로그로 자기의 일터를 찍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이 생각하기엔 감시지만 환자들이 생각하기엔 그냥 기본적인 안전 확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런데 앞서 조성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열람을 요청하는 것, 아까 제일 처음에 이걸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열람을 요청, 이 두 단계가 있는데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좀 의심스러워라고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아마 의사 환자 관계 그다음 거기에다 열람까지 이어졌을 때 이제 그리고 이때 열람은 또 내가 당신을 이제 정말로 살펴보겠어라고 이제 보는 눈치니까 아마 거기에서의 어떤 스크래처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환자 안전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관찰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자 안전 측면에서는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비록 이제 문제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관찰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환자 안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관찰자였기 때문에 긴장도는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의료인이 가진 긴장도는 분명히 달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어느 측면에서 환자 안전이나 아니면 의료인의 자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이렇게 잘 홍보가 되면 또 어느 지점에선 좀 안전한 지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위료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 자체가 좀 위료인한테 다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볼 때 굉장히 특이한 양상을 가지는 영역이거든요. 이 자체가 특히나 위료 과실이 벌어질 때에는 위료 기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위료기관에 들어가 있고 환자는 그것을 열람하고 복사하고 이런 권리가 있긴 하지만 아예 태초부터 저희가 얘기할 때 무기가 대등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위료과실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할 때 환자 쪽이 증명 책임을 좀 경감하고 완화시켜 주려고 이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판단을 할 때 추정 법리 같은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정황상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던가 진료 기록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도 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 수술실 CCTV에서 확보된 영상은 아마 그런 정보의 편중성을 이유로 해서 환자가 조금 불리했던 부분을 시정해낸 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록 다른 직역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 이건 너무 의사들한테 잔인한 법이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이걸 큰 틀에서 볼 때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의 안전이라던가 환자의 어떤 여러 가지 권리 보호의 측면에 있어서는 또 이 순응하는 그 작용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또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열람을 하고 또 증거를 확보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의사와 환자 간의 이런 라포나 이런 것들은 많이 파괴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아마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서 정할 거예요. 지금 온라인상으로 두 개의 코멘트 내진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하나가 올라왔을 때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서 폐회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또 하나가 올라와서 그냥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료사고를 가리기 위한 증거로 수술실 CCTV를 요청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의사들도 수술 전후 사진이나 의무기로 가름이 가능하고요. 저의 상상으로는 나 성폭행 당한 것 같아 확인해보고 싶어. 나 폭언당했어. 확인하고 싶어. 이런 수준 아닐까요? 이런 자잘한 형태의 증거일 것 같아요. 이런 열람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활용의 측면에서 이게 정말 그렇게 활용이 될 것이냐. 아까 경기도 얘기하는데 1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거 뭐 답변이 쉽지 않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건 추정이라서 이런 의문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 아까 이제 우리 김도경 이사님께서 의료인에겐 감시지만 환자에게는 안전일 수도 있다. 사실 작년인가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행복한 감시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분이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의 여러 가지 CCTV부터 감시 상황을 보고서 너무도 놀랐는데 중국 국민들은 사회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얘기죠. 스카이넷이라는 천망이라고는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중국 인민들을 감시하고 그걸 통해서 범죄자들을 1년 내에 뭐 1000명인가를 잡아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CCTV를 다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는 CCTV를 통해서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 활동을 돕겠다. 뭐 이런 이제 발표까지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넓게는 기술이 감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가속화된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수준에서 그거를 억제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 의료계를 떠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법령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분야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동물병원 같은 데도 CCTV 강제화되어 있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CCTV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넓은 분야가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구현 대표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아, 저런 어떤 관점이라면 수술실 시스템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어떤 그 많이 이해하게 됐는데요. 오전에 우리가 이제 그 발표 김범숙 교수님 발표 중에 약한 고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대체하는 사적 네트워크 인맥이 없는 사람들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겪는다. 우리가 경제난이 일어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다는 내용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눈에 안 보이는 부작용,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의사들에게는 어떤 디그니티가 있죠. 바이탈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과대 학생들이 환자를 생명을 살리는 필수과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투신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디그니티가 무너질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랬지만 결국에는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의료계의 약한 고리,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약한 고리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어려운 질문입니다. 상당히 답변을 해주시면서 폐의사까지 마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자꾸 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자율적인 정한 노력이 있다니 매우 귀하고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엄격하고 일관된 적용으로 제19 챙기기로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고 무용하려면 법적 처벌 전에 전문가 집단 내 윤리와 자율이 잘 작동돼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회사를 읽어주신 것 같은데 예, 답변이 가능한 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오늘 오전부터 쭉 들으면서 그냥 느낌 총평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제일 좀 마음에 남는 건 아까 윤구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리 좀 잘하지 사고 터졌을 때 좀 미리미리 잘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해 주셨는데 의료계 전체 중에서 그런 어떤 이렇게 이제 법으로 올가매는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야 우리가 이렇게 뒷북치듯이 하지 않고 워치독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학회가 의료윤리학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윤리학회가 돼야 될 것 같고 무슨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이건 앞으로 법으로 올가매기 전에 우리가 자정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저희 학회가 해야 됐었었구나라는 그런 좀 반성하는 느낌이 좀 들고요. 여전히 이제 또 오늘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김철중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은 그 환자의 인권이 침해가 훨씬 더 크다. 의사들의 불편한 인권보다. 그거는 이제 단지 뎁스의 문제인데 사실 범위로 보면 뭐 상부차 대학병원은 아무 문제 없을 건데 괜히 찍을 것이다. 결국은 그 성형외과 일부 뭐 이런 데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모든 병원이 다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게 넓이의 문제로 보면은 과연 이런 법안이 공익적으로 좋은 것이냐 하는 질문 그런 의문이 또 들더라고요. 일부 범죄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불편감을 다 강조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떤 공익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미 법제화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뒤늦은 것처럼 토론을 하는 의미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은 1년 정도의 1년 반인가요?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 어떤 의도를 잘 살리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한 예외 규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료계랑 특히 저희 학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해주고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토요일 쉬는 날인데 아침 일찍부터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띠게 토론해 주시고 해주신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학회가 1년에 2번 해가지고는 이 모든 이슈를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학술대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